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진짜 귀뚜라미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아직 매미 소리밖에 못 듣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네. 이 젊을 때에는 네. 이 자연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자연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래서 저는 요 한 2, 3일 전부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에 담배 피러 나가면. 예? 담배를 안 피우면 저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야, 이제 계절이 참 변하는데 이 참 자연이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동명의 그 보일러 소리만 샤워할 때 가끔 듣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타는. 네. 네. 그래서 뭐 네. 이거 좋아요? 네? 이 계절이 바뀌니까 좋아요? 근데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서 아무래도 좀 가을이 다가오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 근데 이 더위는 저도 많이 타는데 솔직히 좀 너무 더우니까 지쳐요. 이제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휴가 갔다 왔지. 네. 한번 더 가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 지금 바라는 사람 있어요. 네. 지금? 윤모. 네. 윤모 아나운서. 혹시 신모 교수님도 원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없으면 네. 허전하고 불편해가지고 네. 가지 않았으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예. 같이 있을 때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네. 참. 네, 제가 좀 모난 구석이 있는데 이런 모난 저도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클립 들어가셔서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사항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는데요. 북한이 한미 정상회의 또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등에서 포착됐다. 그리고 액체연료 공정에서 추진체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훈련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보고를 했는데요. 최근에 한일이 만나거나 혹은 훈련을 할 때면 어김없이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워싱턴 선언 네. 이거 가지고도 평가가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반응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 역시도 이 유감스럽지만 북한의 반응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ICBM으로 도발을 한다든지 이런 도발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본인들이 코너에 몰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지금 북한이 어떠한 식으로 도발하느냐. 근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 연평도 포격 때 혹시 고등학생이었나요? 중학생이었나요? 제가 고3에서 이제 수능 끝나고 처음으로 알바하던 시기입니다. 연평도 포격 때가. 근데 내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가 우리 과 학과장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연평도 포격을 했는데 우리 과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네.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집에 와라. 너 지금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데 제가 막 그래가지고 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연평도 포격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대한 직접적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 정전 이후에 처음 발생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한 분이 돌아가셨을 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공격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뭐 ICBM 도발만 얘기를 하고 물론 국정원이 저는 잘 하고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이 서해 5도 지역이라든지 이 북한이 분쟁 지역화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분쟁 지역화하고 싶어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라든지 정찰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시키고 싶어하고 북한은 서해오도 NLL 인근을 분쟁 지역화시키고 싶어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런 일은 좀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죠.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들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먼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밝힌 발언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숨막히는 외교의 현장을 보았고 한일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켜봤다. 삼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안보를 비롯해서 기술과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교류가 심화할 것이라고도 전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공동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국 정상회의에서 기술, 방위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도 썼습니다. 이 캠벨 조정관은 또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진전을 세 나라 정체 착근시켜 어느 나라의 어떤 지도자도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 목표라는 점을 소개를 했고요.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중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1, 2위 동맹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삼국 정상회의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는 점을 말을 했습니다. 또 역사 문제로 반목을 거듭하던 한일 양국의 관계가 최근에 개선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최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북중 러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의 진정한 전략 공조가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캠벨 조정관은 한미일이 3국 안보 협력을 어떻게 확대할지 탐색하되 그것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북핵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보 협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속된 핵 프로그램의 진전과 핵 야망은 큰 우려라는 점을 또 이야기를 했고요.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커비 조정관에게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등과 같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하니까 이번 회의는 3국 간 공식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동맹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국, 일본과 개별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의 발언을 보면 이번 3국 정상회의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또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는 점을 언급을 했거든요. 미국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는 건 아닐지 또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는 거는 우리의 의지대로 심화시키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근본적 변화라는 게 과연 어떤 변화일까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시거나 혹시 걱정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캠벨 조정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공조 진전을 세 나라 정치에 착근시켜서 어느 네. 나라의 어떤 지도자도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런 이 부분을 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 뭐 미국도 이제 2025년인가요? 그 대선이 있잖아요. 25년 맞나? 25년
네. 네. 맞을 거예요. 예. 맞답니다. 정정하면 되니까요. 네. 맞답니다. 네. 요새 이렇게 제가 약한 모습을 자꾸 네. 보여서 25년이 맞을 텐데 그때 예를 들면 뭐 어떤 정권이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24년입니다. 2024년 네. 12월이군요. 예. 네. 제가 일부러 말은 안 하고 숫자로. 아, 괜찮아요. 네. 굉장히 배려심이 있어. 네, 그럼요. 네. 뭐 어때요? 네. 근데 이 어떤 정권이 들었을 건 예를 들면은 공화당 정권이 들었을 건 민주당 정권이 들었을 건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네. 미국 제일주의라는 것이 누가 누구한테서 더 발현되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한테 오는 것도 많거든요. 과거 사례를 본다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리고 집권을 한 이후에 주한미군 철수회의가 나왔었어요. 그때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심각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정권이었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어떤 지도자도 어느 나라의 어떤 지도자도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와 같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한 정책이 바뀐다거나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불안해지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부 그걸 어떻게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진보 세력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진보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그렇게 우리한테 나쁘게 다가서지 않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게 잘못하면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본한테 피해를 본 게 임진왜란 할 때라든지 그리고 또 언제죠? 경술국치. 경술국치라고 표현되는 이제 이 우리나라를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만든 네. 이 경우가 일본한테 있다면 사실은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엄청 침략을 많이 그렇죠. 했던 거는 네. 사실 기존 역사의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네. 삼전도의 굴욕도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런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 중국의 어떤 이 우리 쪽에 있어서의 세력 확장이라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아버지죠. 김정일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도 김정일이가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극화라는 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JTBC 단독으로 나왔던 소식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거든요. 미 국방부가 앞으로 동해 명칭을 어떻게 쓸 건지 질문을 하니까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라고 하면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들의 정책이라는 답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과거에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일본해라는 표기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큰 신경을 못 써가지고 몰랐지 이게 공식 입장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한미일 합동 훈련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한일동맹, 개별동맹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이 관계라는 거는 뭐 이 동맹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를 배려해 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를 의식한 그래서 우리를 좀 배려해 주는 그런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제가 볼 때에는 이거를 일본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면 앞으로도 지금 뭐 이 방크인가요? 뭐 그런 쪽에서도 네. 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런 운동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BS 여론조사 가지고 왔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긍정 평가가 38%,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고요. 부정 평가는 54%, 직전 조사
그대로였습니다.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결단력이 있음이 18%로 가장 높았고요. 가장 잘 못하고 있는 점으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이 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은 6%인데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이 35%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랑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거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던 건데요. 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7%, 그리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각각 조사가 됐습니다. 이전 조사에 비해서 이제 여당 지원론이 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 질문도 있었는데요. 대회 개최 및 운영 성과와 관련해서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76%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응답률은 17.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보다 안정론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제가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현상은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거든요. 맞죠? 2년. 네, 맞습니다. 이 숫자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괜찮습니다. 미국 대선도 자꾸 헷갈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맞나? 근데 이게 이 연차가 올라갈수록 정권 견제론,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땐 정권 견제론이 더 높을 시기는 충분히 되고는 남았어요. 그리고 과거 선거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 초반기에 이명박 정권 초반기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 말고는 대부분 다 이게 높았는데 그 견제론이 지금 요게 높다라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1%포인트가 2%포인트 조금 올랐어요. 38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3% 올랐네요. 3%포인트 네. 올랐네요. 3%포인트 올랐다라는 사실 자체는 지금 사실은 다른 여론조사, ARS 여론조사입니다. ARS 여론조사와 지금 이 NBS 여론조사상에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N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응답률이 보통 15% 이상 정도 나오는 네. 여론조사인데 이거를 보면 여기와 3% 평균 3% 정도 나오는 ARS 조사하고 비슷한 결과를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주목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3% 정도의 응답률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지지층들이 많이 대답을 합니다. 유영 아나운서는 이 기계음에서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하면 여론조사 응답해요? 전화가 와본 적이 없어서 저도 궁금합니다. 소외감을 느끼죠? 네. 예? 왜 전 전화 안 주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대답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고관여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전화 면접으로 오는 거는 그냥 뭐 미안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정치적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는 ARS 조사하고 이번 이 NBS 조사 응답률이 17.2%네요. 17.2% NBS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통령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 주목을 해야 하느냐? 반드시 이 정치적 고관여층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ARS 조사는 중도층이 한 12, 15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까 30 얼마 나온다 그랬죠? 35%, 38%요? 38% 네.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이 잡혀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왔다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중도층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잼버리. 와, 그거 72%가 뭐 그렇죠. 76%. 76%. 네. 이 정도면 100%라고 봐야 돼요. 예. 여기 그러니까 이제 뭐 저거 하겠죠.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어쨌든 하향세가 아니라 상승세로 접어들어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잼버리 실패 같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소위 말하는 정치 전략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3주째 23%거든요. 민주당. 3주가 더 돼. 세 번째예요 이번이. 근데 이게 2주에 한 번이니까 한 달 반이죠. 네. 참고로 내일은 한국갤럽 조사 안 나옵니다. 예, 내일은 쉽니다. 네. 제가 한국갤럽 직원 같네. 근데 내일은 쉬어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을 배려해주고 계시네요. 네. 뭐 배려가 아니고 뭐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하는 사람이니까 여론조사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열심히 보죠. 이번에 교수님 MBS 배려는 밖에 제가 없어요. 하니까요. 아 그래요. 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 제가 휴가 가도 저 배려해 주시고요. 그럼 봐야죠.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또 한 번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이후 6개월 만인데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총 2차례 조사를 받은 만큼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까지 하면 당대표 취임 후 이번이 4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이 운집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미리 설치된 마이크 단상에 올라가서 14분간 입장문을 읽어내렸고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분량은 1,900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3차 출석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서서 육성으로 입장문을 읽은 것과는 좀 대조적이었고요. 메시지는 보면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자신이 수사받게 됐다는 그간의 주장과 함께 현 정권을 향해 경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권의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 믿는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시지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로부터 바위를 정상에 굴려서 올려놓는 일을 반복하는 이 형벌을 받은 인물인데 포토라인 앞에선 이 대표는 이제 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30쪽, 30쪽 분량의 진술서만 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출석 때처럼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은 동행하지 않았고요. 이 대표가 지도부를 비롯한 측근 의원들에게 배웅 자제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은 이번에 이제 선거 때 등장할 법한 무대가 장착된 1.5톤 트럭을 동원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보수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일부도 이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 이번에 당대표 취임 이후 4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답변 대신 진술서로 가름을 한다는 건데 사실상 묵비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겠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성명서를 발표할 때 이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기 중에 영장 청구에서 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전 이 부분을 제가 주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요약하자면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근데 내가 포기할 테니까 비회기 때 청구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특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한테 검찰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일이 있거든. 미안하지만 그때 청구하지 말고 딴 데 청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이 검찰의 이 영장 청구를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비회기 때 하면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겠죠.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투표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게 생각했던 거는 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은 좋은데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백현동 의혹에 관련해서 쟁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에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마주 앉은 겁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역시 대장동이나 위례신도시와 큰 얼개는 비슷한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와 유착해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쟁점 첫 번째는 이제 개발 부지의 4단계 용도 변경인데요. 이 부지 소유자였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본사 이전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한국식품연구원이 2014년 1월에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 디벨로퍼와 부지 매수 양해각서를 맺고 성남시에 여러 차례 부지 용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성남시가 2차례 요청을 반려를 했는데 이후 관련해서 이제 4단계 높은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승인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대표는 국정과제인 지방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부지 매각을 시도했으나 8차례 유찰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해서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설명할 게 참 많아서 좀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네, 이게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쟁점 또 하나 더는 기부 체납 재산 변경과 또 민간임대 비율 축소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불참 부분인데요. 검찰은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공사 참여나 확정된 계획도 공사 참여 확정된 계획도 의무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단 자신이 백현동 사업으로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만큼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기업도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경영 판단은 배임죄를 묻지 않는데 행정기관장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 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돈을 더 벌지 못했다고 배임죄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오래된 정치적 동반자 관계인 김 전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에 비춰서 배임 범행의 배경이 충분히 입증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이제 김 전 대표와 또 정진석 전 실장이 서로 이제 친분이 두텁고 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가 김 전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점 등을 보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장 관심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요. 또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서 청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은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게 정치검찰, 정치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백현동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을 한 겁니다. 백현동 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특혜 의혹이 제기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을 했고 그 감사 결과 특혜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특혜가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와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제가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감사원은 분양이익 3,142억 원 가운데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었다면 얻었을 이익 10%를 배임 금액으로 계산을 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이 배임 금액보다 좀 더 많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8월 22일 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또 이 증언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종합적으로 해서 뭐 검찰이 판단하겠죠. 뭐 그거 제가 이게 뭐 청구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하고 말씀 잘 들은 건 아니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